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실가 시간이에요. 우리 이번엔 새로운 6단원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원이지요. 마지막 단원 6단원 친환경 농업과 미래 실과 교과서 112쪽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시장을 들렀습니다. 시장에 사과를 사러 갔어요. 사과를 사러 과일 가게 시장에 갔더니 상인분께서 오늘 2가지 사과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 2종류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2가지 사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리저리 식품을 살펴보고 어떤 사과를 살 건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사과를 택할 것인가요? 아마도 겉보기에 더 싱싱해 보이는 왼쪽을 고른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독일의 사람들은 이 오른쪽 사과를 택했다고 해요. 이 오른쪽 사과 겉보기에는 멍도 들고 색깔도 새카맣고 그리 신선하거나 싱싱해 보이지도 않는데 독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사과를 팔고 또 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보면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친환경 농업. 방금 전에 본 이 울퉁불퉁한 사과를 생산하는 방법,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사과였어요. 이렇듯 독일 사람들은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도 맛은 좋아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을 시장에서 거래하는데요. 참고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사과는 아니고요. 비트라는 작물입니다. 사과는 아니에요. 자, 그럼 친환경 농업이 무엇이냐? 그 전에 우리 농업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되짚어 봅시다. 농업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농업은 바로 생활에 필요한 동물과 식물을 기르는 산업을 뜻하지요. 그렇다면 친환경 농업은 무엇일까요? 친환경적인 농업. 네, 친환경 농업은 이런 기존 농업의 장점은 살리고요. 단점, 문제점은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뜻합니다. 그럼 기존 농업에 단점,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 기존 농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2가지 영상을 볼 건데요. 각각의 영상을 보면서 기존 농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독일 농가의 거름과 비료 사용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독일 전역에 밭에 뿌려지고 있는 거름과 비료의 양은 한 해 평균 2억 세제곱미터. 국민 한 사람당 욕조 12개를 꽉 채워서 밭에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질산염 성분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합니다. 측정 지역의 3분의 1 이상이 유럽연합 기준치인 리터당 50mg을 웃돌았습니다. 질산염은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이지만 농민들은 거름과 비료 없이는 당장 수확량이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ir werden manche Dinge nicht mehr anbauen können, beispielsweise den Winterweizen, aber auch die Kartoffeln, weil die einfach die Nährstoffe brauchen. Und wenn wir die nicht mehr anbauen können, dann hat es erhebliche Auswirkungen auf unser Einkommen. 환경단체들은 농가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결국 사람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계가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독일은 2030년부터 해마다 3억 유로, 우리 돈 3,87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끝났고 다음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인 무려 19ton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에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미네랄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신체의 생리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까지 영상이 조금 잘렸네요. 자, 2가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기존 농업이 가진 문제점 찾아보았나요? 네, 기존에는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 화학농약, 항생제 등 이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기를 때도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서 기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온실과 축사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동물을 길렀어요. 이 결과 물론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반대로 농산물에 남은 화학농약과 축산물에 남은 항생제로 인해 건강 문제, 또 환경오염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 건강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 보았고 환경오염도 영상에서 보았는데 에너지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고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온실이나 축사를 이용하는데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의 에너지나 열 에너지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에너지가 좀 많이 쓰여서 에너지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분뇨를 그냥 내보내면 동물들의 이런 배설물을 그대로 내보내면 수질 오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환경 오염 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듯 기존 농업의 장점인 생산량은 그대로 살리고 아까 살펴본 단점인 여러 오염 혹은 건강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기존 농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 농업입니다. 기존 농업이 문제점이 좀 많았고 우리 현대사회에 오면서 그 문제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친환경 농업이 새로운 농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럼 친환경 농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친환경 농업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친환경 농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농약 대신 천적을 이용하여 병해충과 잡초를 없앱니다. 천연비료와 천연농약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가꿉니다.
바이오 연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을 가동합니다. 가축의 배설물을 가공하여 퇴비나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곡물이나 볏짚 등을 사료로 줍니다. 가축이 넓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면 항생제를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이나 항생제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 있었는지 간단한 영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그럼 실제로 이런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렁이의 유무는 건강한 흙의 척도가 된다. 지렁이는 흙 속에 살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땅속의 쟁기라고 불리는 지렁이는 유기물을 분해해 기름지고 보드라운 토양을 만들어준다. 또 지렁이가 배출하는 미생물은 흙 속에서 유해한 세균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한다. 유기물을 갖다가 완전히 장에서 분해시켜가지고 무기물로 만들어줍니다. 무기물로 만들어주면 토양에 들어가가지고 식물이 뿌리에서 바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성이에요.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인데 중성이다 보니까 토양을 갖다 중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미생물 수가 일반 토양보다 50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돼가지고 병원균이 들어온다 하더라 아니면 해충 병을 일으키는 질병 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점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질병으로 발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가 많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질병이 안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로 인해 절로 좋은 땅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렁이가 건강한 흙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지렁이 알입니다. 노르스름한 게 이 상태에서 좀 있으면 이제 알이 나와서 두세 마리가 나와가지고 또 3개월 되면 어미 지렁이가 되는 거죠. 지렁이는 흙과 함께 유기물을 섭취해 장 속의 미생물과 함께 소화시킨 다음 변으로 배출하는데 분변토라고도 한다. 요게 이제 지렁이 똥을 말아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 지렁이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은 녹아요. 요게 이제 하나하나씩 부스러지면 얇게 퍼져요. 빗물에. 그러면 그게 다 퇴비 뿌린 것이 똑같이 영양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잘 자라는 거죠. 지렁이 분변토는 유기물을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양분의 형태로 만드는 동시에 흙 자체의 성질도 변화시킨다. 식물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흙으로 지렁이가 단순히 흙을 먹고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흙은 생명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지렁이가 움직이면서 만든 구멍은 빗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된다. 흙이 공기와 수분, 영양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땅에 지렁이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네,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다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많이 사용했어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덕분에 땅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이 땅 자체가 산성으로 바뀌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땅이 되었어요. 땅이 병든 거죠. 그래서 이 병든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인 지렁이를 이용하는 사례를 우리가 방금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친환경 농업은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다양한 농법들이 있어요. 네, 오리를 사용하는 오리 농법. 벼를 심은 논에 오리를 풀어서 잡초와 병해충을 제거하는 농법이에요. 오리들이 되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또 오리가 이렇게 막 잡아먹고 이런 농법이에요.
또 우렁이 농법도 있습니다. 우렁이를 되게 많이 투입해서 제초 효과, 역시나 이런 잡초를 없애는 효과를 노리는 농법이에요. 또 아까 전에 우리 축사에서 동물을 기르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동물 복지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좀 더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좀 자연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는 이런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학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며 좋은 환경에서 가축과 작물을 기르는 친환경 농업. 이 친환경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성을 살리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농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친환경 농업이 우리의 미래 사회와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통해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에너지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요. 농업의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양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친환경적인 개발과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뜻합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또 한정된 자원을 보존해서 미래의 후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라고 해요. 즉 이렇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해내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농법, 또 주어진 자연과 자원을 잘 보존해 친환경 농축산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친환경 농업이 미래사회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그럼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스마트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땅덩어리로 농식품 수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농장인 이른바 스마트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장혜경 리포터가 네덜란드 스마트팜의 숨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네덜란드 중부 간척지에 있는 한 원예 회사입니다. 거대한 유리온실이 마치 공장을 연상시킵니다. 안에는 수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에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곳곳에 설치된 감지기로 빛과 습도,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옆 온실에는 난이 자라고 있습니다. 직원은 생육 단계별로 난의 상태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어느 정도 자란 난은 기중기가 다가와 옆 칸으로 옮깁니다. Je ziet ook eigenlijk op elk apparaat zit een scanner. Dus we kunnen dan ook in de computer kijken waar de tafel is, waar die neergezet wordt. 대량으로 옮겨진 난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옮겨집니다. 색깔별로, 상태별로 다시 분류돼 출하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스마트팜은 단지 첨단 시설을 갖춘 농장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베른하르트시의 농장 옆에는 대형 수조가 있습니다. 걸러진 빗물로 꽃을 기르게 됩니다. 원예 농장은 난방과 더불어 식물의 광합성 촉진을 위한 이산화탄소 이용이 중요한데요. 천연가스와 함께 지열 에너지로 난방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fficiënt, modern, bereid op de toekomst.
de energievoorziening en de automatisering. 네덜란드 국토 면적은 남한 면적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간척지가 많아 염분이 많습니다. 쓸모 있는 경작지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량은 한 해 130조 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농업 강국입니다. 시설원의 농가당 평균 소득은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같은 농업 혁신을 이룬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Ik denk dat het unieke dat wij hier in Nederland hebben, is deze samenwerking. En in die samenwerking zit voor alle partijen een enorm voordeel. Ze kunnen onderzoek dat voor hen eigenlijk ook veel kost bij ons neerleggen. 네덜란드에서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학과 농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주도하며 정부는 현장의 협업 시스템 구성과 안착을 지원합니다. Nou, wij proberen overal alle informatie vandaan te krijgen. En dat is van hogeschool tot aan Philips tot aan onze collega-kwekers. Ja. De ERS heeft veel leraren die uit de praktijk komen. En die zijn meestal up-to-date met het laatste nieuws. En alle nieuwe technieken weten ze wel te vertellen. En alle bedrijven kennen ze. Dus we kijken altijd naar de mooie bedrijven. Gaan we langs. En ik wil eigenlijk ook nog mijn eigen bedrijf hiernaast hebben. Dat ik zeg maar half kan werken en half adviseur kan wezen op bedrijven. 농업 혁신을 이룬 덕분에 네덜란드에서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농장에 가면 농부를 꿈꾸는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이 농장에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네요. 단지 첨단 시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Bijvoorbeeld, ik kom heel veel in Azië. 네, 이렇듯 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농축산물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절약하는 스마트팜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화학약품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지요. 자, 이렇듯 우리가 오늘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또 사례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 현재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친환경 농업이었지요.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 캠페인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뭐 포스터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오래 걸리는 활동이 아니라 간단하게 해볼 거니 모두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세요. 우리는 5글자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학생은 실과교과서 112쪽과 114쪽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면서 5글자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떠올린 이 5글자는 빈 종이 혹은 공책에 좀 입체적인 글자로 예쁘게 쓰면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멋진 작품을 완성했다면 사진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도록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중요성이 미래 사회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친환경적인 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